양아치들이 조용한 소년의 숙제를 훔치다 엄청난 실수. 그는 킥복싱 신동이었다. 박민주는 루스벨트 고등학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미적분 문제를 풀고 있었다. 17살이었지만 키는 겨우 168cm에 몸무게는 60kg밖에 되지 않았다. 두꺼운 안경은 끊임없이 코에서 미끄러져 내렸고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은 누군가 자신을 쳐다볼 때마다 얼굴을 가렸다. 서울에서 이사 온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아 박민주는 여전히 붐비는 복도를 떠도는 유령처럼 느껴졌다. 이사는 그의 선택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직장 이동으로 인해 그는 유럽 챔피언 출신인 안토니오 뒤부와 사부 밑에서 8살 때부터 훈련해온 킥복싱 체육관을 포함하여 익숙한 모든 것에서 뿌리 뽑혔다. 9년간의 엄격한 훈련은 박민준을 치명적인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의 외모는 그가 발휘할 수 있는 파괴적인 콤비네이션에 대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15세의 검은 띠를 땄고 이사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기 전 지역대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개 숙이고 있어 그는 어머니가 주입한 만트라를 떠올렸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반을 버티고 서울대에 들어가. 하지만 완벽한 점수를 꾸준히 받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면 눈에 띄지 않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그 목소리는 강태준의 것이었다. 강태준은 키가 188cm나 되는 미식축구 라인베커로 그의 아버지는 동네 상업용 부동산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금발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그의 야구 점퍼는 흠잡을 데 없었으며 잔인한 푸른 눈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의 뒤에는 영구적인 냉소를 짓고 있는 다부진 레슬링 선수 최현우와 초조한 에너지를 가진 키가 크고 마른 김동현이 서 있었다. 박민주는 위가 굳어지는 것을 느끼며 올려다보았다. 관여하지 마. 반응하지 마. 점심시간에 공부한다고. 강태준은 근처 테이블에 관심을 끌며 웃었다. 정말 프랑스식이네. 아니면 캐나다식이거나 네가 기어 나온 이상한 곳이 어디든 집에서는 프랑스어를 한다고 들었어. 최현우가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덧붙였다. 아마 누군가에게 항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 구내식당은 혼란으로 웅성거렸다. 몇몇 학생들은 힐끗 쳐다봤지만 강태준의 관심을 끌고 싶지 않아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점심시간 감독관인 박 선생님은 방 건너편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듯 서 있었다. 박민주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덮었다. 화학 실험실에 가야겠어요. 화학. 김동현은 조롱하듯 더 가까이 다가왔다. 무얼 만들고 있는 거야, 항복 깃발. 강태준의 손이 뻗어 박민준이 가방 지퍼를 닫기도 전에 가방을 움켜잡았다. 잠깐만, 프랑스 놈아. 미적분 숙제에 문제가 좀 있어서 말이야. 답을 공유해주면 안 될까? 박민주는 가슴속에서 열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익숙한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그의 근육은 저절로 긴장했고 찰나의 순간 동안 그는 각도와 거리를 계산했다. 강태준의 자세는 넓었고 무게중심은 앞으로 쏠려 있어 즉시 쓰러뜨릴 수 있는 낮은 발차기에 취약했다. 최현우는 왼쪽을 선호했는데 아마도 오래된 레슬링 부상을 앓고 있을 것이다. 김동현은 닿기만 하고 기반이 없었다. 안 돼. 그 생각은 날카롭고 분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네가 여기 있는 모습이 아니야. 그것이 당신이 내용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강태준의 소나기가 더욱 조여졌다. 나는 그것이 내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아버지가 이 학교에 5천만 원을 기부했거든. 그건 내가 기본적으로 이곳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지금 나는 좋게 묻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정말 좋게 묻고 있는 거고. 최현우는 박민준의 왼쪽으로 움직이며 덧붙였다. 박민준의 훈련은 자동으로 시작되어 주변 시야로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몸은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해
미묘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 가만히 있었다. 폭력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뿐이었다. 그것은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로 들었던 분노한 이민자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확인할 것이다. 제 가방을 돌려주세요. 박민주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작게 들리는지 싫어하며 말했다. 강태준의 웃음소리는 날카롭고 잔인했다. 제발, 오 정말 귀엽네. 그거 알아? 이 가방 전체를 가져가야겠어. 빌리는 거라고 해두지. 박민준이 반응하기도 전에 강태준은 가방을 빼앗아 웃으며 잡은 최현우에게 던졌다. 찾는 사람이 임자지, 그렇지. 박민준을 휩쓸고 있는 분노는 새하얗고 즉각적이었다. 9년간의 훈련은 분노를 정확하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몸은 움직임으로 폭발하여 이 특권층 양아치들에게 그들이 무슨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싶어 했다. 대신 그는 얼어붙은 채로 자신의 모든 학업 생활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 안에는 일주일 동안의 모든 숙제가 들어있어요. 박민주는 속삭였다. 그럼 새 숙제를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 김동현이 웃었다. 모든 것을 기억하길 바라. 그들은 웃으며 걸어갔고 강태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기부해줘서 고마워. 프랑스 노마. 제출할 때 내 이름을 붙여줄게. 박민주는 텅 빈 테이블 옆에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다. 그의 주위에서 오락이 끝나자 대화가 천천히 재개되었다. 몇몇 학생들은 동정적인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박 선생님은 그 모든 만남을 놓쳤다. 남은 하루는 굴욕 속에서 지나갔다. 박민주는 3명의 선생님에게 왜 숙제가 없는지 설명해야 했다. AP 화학의 김 선생님은 어떤 육체적인 타격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적분의 이 선생님은 단순히 0점을 주었다. 숙제 문제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 선생님은 무시하듯 말했다. 학생이 숙제를 도둑 맞았다고 주장할 때마다 연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종례 시간이 되자 박민주는 속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녹슨 현대 아반떼로 걸어가 강태준, 최현우, 김동현이 강태준의 반짝이는 BMW에 올라타 무언가에 대해 웃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마도 그에 대한 것이겠지. 집에서 박민주는 도둑 맞은 숙제를 기억해서 되살리는데 4시간을 보냈다. 그의 어머니는 보험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그는 완벽하게 풀었던 미적분 문제를 다시 풀면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이것은 일시적인 거야.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냥 올해를 버텨. 파도를 만들지 마.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은 새로운 굴욕을 가져왔다. 강태준은 1교시 전에 그의 사물함에서 그를 발견했다. 어이 숙제 친구, 오늘 내게 줄 새로운 거라도 있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박민주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최현우는 그의 다른 쪽에 나타나 사물함에 가두었다. 강태준은 너의 화학 실험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3교시에 제출하는 거 말이야. 박민주는 가방을 더욱 꽉 쥐었다. 계속 당신에게 숙제를 줄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이 똑같은 답을 알아차릴 거예요. 똑똑한 녀석. 강태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너는 내 숙제를 바꿔야 하는 거야. 김 선생님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다르게 만들되 여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좋게 만들어야지. 복도는 학생들로 가득 찼고 박민준의 타락을 위한 완벽한 청중이 만들어졌다. 그는 얼굴들을 알아봤다. 프랑스어 수업에 제시카 김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학생회 마이클 박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고 화학 실험실의 사라정은 명백한 연민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박민주는 놀랍게도 단호하게 말했다. 강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안 한다고? 그건 학문적 부정행위예요. 저는 공영에 처할 수 있어요. 최현우는 거칠게 웃었다. 네가 공영에 처할 수 있다고? 우리가 널 도와주지 않으면 네가 처할 공영은 어떻고? 김동현은 더 가까이 다가와 박민준을 사물함에 가두는 삼각형을 완성했다. 있잖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가 우리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해.
우리 군의 식당에 앉게 해준 것에 대해, 우리 학교에 다니게 해준 것에 대해 이건 기본적으로 보호비야. 보호비. 그 단어들은 박민준에게 육체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울에서 뒤부와 사부의 체육관을 흔들려고 했던 거리 깡패들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었다. 그는 선생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기억했다. 신속하고 단호하고 완전히 자비 없이. 그러나 이곳은 서울이 아니었고 그는 뒤부와 사부가 아니었다. 수업에 실험 보고서가 필요해요. 박민준은 약하게 말했다. 그럼 사본을 2개 만드는 게 좋을 거야. 강태준이 대답했다. 하나는 너를 위해, 하나는 나를 위해.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거나 숙제 이상을 가져가기 시작할 거야. 그들은 걸어갔고 쇼가 끝나자마자 재빨리 흩어진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박민준을 남겨두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작게 느껴지며 그가 가진 비밀 지식의 무게가 그를 사기꾼처럼 느끼게 했다. 필요할 때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다면 싸울 수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패턴은 2주 동안 계속되었다. 강태준의 요구는 숙제에서 실험 보고서, 전체 프로젝트로 확대되었다. 박민준은 매일 밤 2배의 일을 하고 자신을 위한 과제와 가해자를 위한 수정된 버전을 만들었다. 피로가 몰려오면서 그의 성적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침묵이 늘어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민준아? 그녀는 어느 날 저녁 물었다. 괜찮아, 엄마. 그냥 다른 커리큘럼에 적응하고 있어. 그녀는 날카로운 주의를 기울여 그의 얼굴을 살폈다. 누군가가 널 괴롭히고 있다면 말해줄 거지. 박민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다 괜찮아. 그러나 모든 것이 괜찮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강태준은 박민준이 축구팀 주말 파티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정신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숙제와 함께 현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최현우는 복도에서 그를 어깨로 밀치기 시작했고 박민준은 사고인 척하며 벽에 부딪혔다. 김동현은 소녀들 앞에서 그의 억양을 조롱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한계점은 10월 말 금요일 오후에 왔다. 박민준은 강태준의 숙제를 하느라 지쳐서 실패한 화학시험을 다시 치르기 위해 방과 후에 남았다. 거의 비어있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가던 그는 체육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네가 실제로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강태준이 말했다. 내가 그에게 그의 억양이 만화 캐릭터처럼 들리게 한다고 말했을 때 그의 얼굴을 봤어. 박민준은 계속 걸었어야 했다. 대신 무언가가 그를 벽에 더 가까이 다가가 듣게 만들었다. 가장 좋은 점은 그가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야. 최현우가 웃었다. 내 여동생이 이 녀석보다 더 깡이 있어. 나는 그를 거의 불쌍하게 생각해. 김동현이 덧붙였지만 그의 어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했다. 지금 나약해지지 마. 강태준의 목소리는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사업일 뿐이야. 그의 숙제는 내 GPA를 높여주고 그의 점심값은 우리 주말에 자금을 지원해주지. 완벽한 시스템이야. 그가 용기를 내서 누군가에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야? 최현우가 물었다. 그가 누구에게 말할 건데? 그의 엄마? 이미 그를 조롱거리로 생각하는 선생님들? 인정해. 우리는 이제 그를 소유하고 있어. 그리고 아름다운 점은 그가 스스로에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가 숙제를 넘겨줄 때마다, 싸우지 않고 돈을 지불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박민준은 배에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가까이 벽에 기대며 더 듣고 싶어 했다. 계속 돈을 낼 거라고 생각해. 김동현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강태준의 웃음소리는 잔인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럼 창의적으로 해야지. 어쩌면 그의 사물함을 건드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 어쩌면 그를 따라 집에 가서 엄마에게 소개할 수도 있고, 어쩌면 17살짜리 아이가 왜 엄마와 단둘이 새로운 나라로 이사 오는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지. 그 암시는 박민준에게 육체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단지 그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미국에서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그의 어머니 단 한 사람을 위협하고 있었다. 게다가 강태준은 계속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 학교에는 약간의 지도가 필요한 다른 아이들이 있어. AP 영어의 이상한 아시아 아이, 혼자 점심을 먹는 뚱뚱한 여자아이, 어쩌면 교환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박민주는 우리의 연습일 뿐이야. 다른 아이들. 그 단어들은 박민준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고 그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강태준은 단지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약하거나 다르다고 인식하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공포에 떨게 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박민준의 복종은 그를 격려하고 있었고 그 시스템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 박민준은 좁은 침대에 누워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동안 천장을 쳐다봤다. 그의 몸은 표현되지 않은 긴장감으로 아팠고 9년간의 훈련은 해방을 갈망하며 울부짖었다. 서울에서 그는 그의 첫 프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뒤부와 사부는 그를 신동이라고 불렀고 기술적 정확성과 파괴적인 힘을 결합한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불렀다. 무술가와 양아치의 차이점은 뒤부와 사부가 수없이 그에게 말했다. 무술가는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는 갈등을 추구하지 않지만 갈등이 그를 발견하면 그는 그것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끝낸다.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물러나는 것은 지혜다. 네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이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비겁함이다. 박민주는 몸을 굴려 협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사진을 바라봤다. 검은띠 수여식 후에 그와 뒤부와 사부였다. 둘 다 활짝 웃고 있었다. 그는 그날 너무 자랑스러웠고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너무 확신했다. 뒤부와 사부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질문은 그의 가슴 속에서 불타올랐다. 결과가 두려워 양아치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두는 학생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그러나 더 이상 그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강태준은 박민준이 계속 약점을 보인다면 다른 학생들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가 그들의 요구에 복종하는 매일 그는 그들의 새로운 표적으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박민준이 거의 놓칠 뻔한 속죄의 기회를 가져왔다. 그는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과학실 근처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조용히 움직여 모퉁이를 돌자 강태준, 최현우, 김동현이 엠마 로드리게스라는 작은 1학년 소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키가 겨우 152cm밖에 되지 않았고 과도한 안경과 쉬운 표적이 되는 말더듬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학교 정신에 대한 작은 기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야. 강태준은 박민준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어조로 말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내 점심값에 있는 건 뭐든. 엠마는 작은 지갑을 가슴에 꽉 쥐었다. 저는 여분의 돈이 없어요. 부모님은 점심값으로 충분히 주실 뿐이에요. 괜찮아. 최현우가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를 굽어보았다. 내 점심값을 가져갈게. 다이어트는 어쨌든 너에게 좋은 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엠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저는 먹어야 해요. 김동현은 웃었다. 거지는 가릴 처지가 아니지, 아가씨. 이곳에서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박민주는 구석에서 지켜봤고 그의 온몸은 긴장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이것은 강태준이 약속했던 것과 정확히 같았다. 새로운 희생자로의 확장. 엠마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고 그녀를 보호해줄 친구나 동맹이 없는 작은 1학년이었다. 이것은 내 잘못이야. 그의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는 날카롭고 분명했다. 네가 그들에게 시스템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 네가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람들을 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쳤어. 강태준이 엠마의 지갑에 손을 뻗자 박민준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녀를 내버려둬. 그 말은 박민준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나왔고 4명의 10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권위를 담고 있었다. 그는 모퉁이를 돌아 걸어갔고 강태준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어이쿠,
드디어 목소리를 찾았네. 걱정 마, 프랑스 노마. 너는 여전히 우리의 넘버원 고객이야. 우리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을 뿐이야. 그녀를 내버려 두라고 했어. 박민주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반복했다. 최현우는 웃었다.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프랑스어로 우리에게 항복이라도 할 거야. 집에 가, 엠마. 박민주는 강태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이런 걸 볼 필요 없어. 엠마는 지갑을 꽉 쥔 채 불확실하게 그들을 번갈아 쳐다봤다. 정말이에요? 가. 그녀는 서둘러 떠났고 발소리가 텅 빈 복대 메아리쳤다. 강태준은 그녀가 떠나는 것을 명백한 실망감으로 지켜봤다. 정말 고귀하군요. 강태준은 박민준에게로 돌아섰다. 정말 어리석지만 고귀해.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잃게 했어. 잘 됐네. 박민준은 간단히 대답했다. 강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있잖아. 나는 요즘 내 태도에 질려가고 있어. 네가 적절한 존경심을 보이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배울 때가 된 것 같아. 그는 박민준보다 키가 크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더 가까이 다가왔다. 있잖아. 문제는 우리가 너에게 너무 친절했다는 거야. 네 숙제를 가져가고 네 점심값을 빌리고 그건 우리가 관대했던 거야. 하지만 너는 우리의 우정에 한계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최현우는 크게 손가락 마디를 꺾었다. 어쩌면 그에게 예의를 가르칠 때가 된 것 같아. 김동현은 박민준의 왼쪽에 자리 잡기 위해 움직였다. 그래, 네가 더 나은 사람들을 무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줘. 박민준은 익숙한 싸움 전의 평온함이 그에게 깃드는 것을 느꼈다. 그의 호흡은 깊어졌고 그의 시력은 날카로워졌으며 시간은 느려지는 듯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수정처럼 분명해졌다. 강태준의 지나치게 자신감 넘치는 자세, 최현우의 왼쪽을 선호하는 모습, 김동현의 초조한 안절부절 못함. 물러설 기회를 한 번 줄게. 박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강태준은 웃었다. 네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고? 정말 웃기네. 그거 알아. 프랑스 노마, 네가 배울 때가 된 것 같아. 그는 그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박민주는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였고 그의 오른손은 완벽한 손바닥치기로 뻗어 강태준의 몸 중앙을 강타하여 그를 사물함으로 뒷걸음질치게 만들었다. 최현우가 반응하기도 전에 박민주는 몸을 돌려 그의 복부를 강타하는 파괴적인 돌려차기를 날려 그를 헐떡거리며 몸을 굽히게 만들었다. 김동현은 박민준이 쉽게 피한 채찍질을 던졌고 키가 더 큰 소년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바닥에 쓰러뜨리는 어퍼컷으로 응수했다. 전체 만남은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강태준은 충격에 질린 창백한 얼굴로 일어서려고 애썼다. 대체 무슨 가만히 있어. 박민준은 강태준을 멈추게 만드는 조용한 권위를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모두. 최현우는 여전히 바닥에 웅크린 채 숨쉬기 힘들어하고 있었다. 김동현은 의식을 잃었고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강태준은 이전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채 사물함에 기대어 있었다. 나는 이 일을 쉽게 하려고 노력했어. 박민준은 대화 수준 이상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계속 말했다. 나는 너희가 내 숙제를 가져가게 내버려뒀어. 나는 너희에게 내 점심값을 줬어. 나는 너희가 지루해져서 다른 오락거리를 찾기를 바랐어. 그는 강태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 강태준은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너희는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어. 첫째, 너희는 내 어머니를 위협했어. 둘째, 너희는 너희의 작전을 다른 희생자들에게로 확장하기로 결정했어. 이해할 수 없어. 강태준은 더듬거렸다. 어떻게, 어디서 그걸 배우게 된 거야? 군령 안의 킥복싱. 박민준은 간단히 대답했다. 15살 때부터 검은 띠였어.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프로 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하고 있었어. 강태준의 입은 소리 없이 열렸다 닫혔다. 최현우는 겨우 앉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벽에 웅크린 채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김동현은 흐느끼며 신음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래. 박민준은 대화 수준 이상의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너희는 내게서 훔친 모든 숙제를 돌려줄 거야. 너희가 갈취한 모든 돈을 갚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나를 내버려 둘 거야. 그냥 그럴 수는 없어.
강태준이 시작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말은 칼날처럼 강태준의 항의를 잘라냈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 학교의 다른 모든 학생들을 내버려 둘 거야. 엠마 로드리게스, AP 영어의 아시아 아이, 혼자 점심을 먹는 여자아이. 그들 모두를. 만약 너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듣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대화를 나누게 될 거야. 강태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가 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아버지는 이 도시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어. 나는 너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 박민주는 미소를 지었고 루스벨트 고등학교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것은 완전히 진심이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이 도시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어. 나의 어머니는 차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이민 변호사야. 법적 자원을 비교해 볼까? 그 거짓말은 필사적으로 태어나 완전한 자신감으로 전달되었다. 강태준의 표정은 분노에서 불확실성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요점은 아니야. 박민주는 계속했다. 요점은 너희가 내가 싸우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는 가정에 작전을 수행해 왔다는 거야. 그것은 실수였어.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자비로웠던 거야. 최현우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어. 박민주는 그를 쳐다봤고 최현우는 즉시 벽에 바짝 붙었다. 그래, 끝났어. 만약 끝나지 않았다면, 만약 너희가 보복하거나 다른 학생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기로 결정한다면 나는 자비롭기를 멈출 거야. 그리고 나를 믿어. 너희는 내가 자비롭지 않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김동현은 겨우 앉을 수 있었고 조심스럽게 코를 만졌다. 너는 우리를 기습 공격했어. 나는 나를 위협하고 있는 3명의 공격자로부터 나를 방어했어. 박민주는 정정했다. 그리고 나는 상당한 자제력을 보여줬어. 너희 셋은 여전히 의식이 있고 움직일 수 있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었어. 그는 3명의 양아치를 둘러보며 그들의 충격받은 표정과 방어적인 자세를 주목했다. 무언가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두자. 나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9년 동안 싸우는 법을 배웠어. 너희는 친절을 나약함으로, 자비를 비겁함으로 혼동해왔어. 강태준은 사물함을 지지대 삼아 겨우 일어섰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듣게 될 거야. 모두가 네가 우리를 공격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잘 됐네. 박민주는 대답했다. 그들이 알게 해. 그들이 박민준이 궁지에 몰렸을 때 방역했다는 것을 알게 해. 그들이 그가 1학년 소녀를 양아치들로부터 보호했다는 것을 알게 해. 그들이 서울에서 온 조용한 아이가 보이는 것만큼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 그는 뒤로 물러서서 그들이 떠날 공간을 내줬다. 하지만 또한 그들이 내가 싸워야 할 때만 싸운다는 것을 알게 해. 나는 문제를 찾지 않고 나를 내버려 두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 최현우와 김동현은 서로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강태준은 이전의 거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채 최대한의 존엄성을 갖추고 재킷을 바로잡았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어. 강태준은 반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래, 끝났어. 박민주는 간단히 말했다. 만약 너희가 끝나지 않게 만들지 않는다면 너희의 선택이야. 그들은 걸어갔고 최현우와 김동현은 서로를 부축했고 강태준은 뒤처졌고 그의 이전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박민주는 아드레날린이 천천히 그의 시스템에서 사라지는 동안 텅 빈 복도에 남아 있었다. 뒤부와 사부는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는 생각했다. 싸움 때문이 아니라 보호 때문이야.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일어선 것 때문에. 다음 날은 박민준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가져왔다. 루스벨트 고등학교의 가십 네트워크를 통해 소문이 빠르게 퍼졌지만 이야기는 전개되면서 진화했다. 어떤 버전에서는 박민준이 혼자서 5명의 축구 선수들을 물리쳤다고 했다. 다른 버전에서는 그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출신의 전직 아동 군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몇몇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고등학생으로 위장한 비밀 CIA 요원이라고 주장했다.
진실은 더 단순했지만 효과는 그에 못지않았다. 강태준, 최현우, 김동현은 조용한 외국 아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퍼뜨렸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평소의 괴롭힘 활동에서 눈에 띄게 부재했다. 박민주는 한교시 전에 엠마 로드리게스가 그의 사물함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녀의 말더듬증이 완전히 사라진 채 말했다. 어제 일에 대해서요. 강태준과 그의 친구들은 2주 동안 제 점심값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감사할 필요 없어요. 박민주는 책을 모으면서 대답했다. 그냥 그들이 다시 괴롭힌다면 누군가에게 말해요. 침묵 속에서 고통받지 마세요. 엠마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제가 거기 있었어요. 모든 것을 봤어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감사를 표하며 하루 종일 다가왔다. 학생회 마이클 박은 수업 사이에 그를 옆으로 불러 악수를 했다. 화학 실험실의 사라 정은 점심시간에 그녀의 그룹에 앉도록 초대했다. 이전에는 그를 무시했던 몇몇 축구 선수들조차 복돼서 존경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강태준 자신에게서 왔다. 박민준이 방과 후에 도서관을 나서고 있을 때 강태준이 그의 옆에 나타나 그의 속도에 맞춰 빠르게 걸었다. 할 말이 있어. 강태준은 서론 없이 말했다. 박민준은 속도를 늦췄지만 멈추지 않았다. 듣고 있어. 있잖아. 어제 일어난 일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됐어. 우리는 그냥 장난치고 있었을 뿐이야. 장난치고 있었다고. 박민준은 단조롭게 반복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좋아, 좋아. 우리는 멍청이였어. 하지만 너는 이해해야 해. 이곳에서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계층이 있고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어. 그들은 박민준의 차에 도착했고 그는 강태준을 똑바로 마주봤다. 그리고 정확히 어디에 있었지? 이 계층에서 나의 위치는 맨 아래. 강태준은 인정했고 즉시 그의 솔직함에 당황했다. 있잖아. 나는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 하지만 아니, 박민주는 말을 끊었다. 나는 네가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는 그것이 설명처럼 들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 숙제를 훔치고 내 돈을 가져가고 내 가족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처럼. 강태준의 턱이 굳어졌다. 내 가족은 실제로 위협받은 적이 없어. 너는 나를 따라 집에 가서 내 어머니에게 소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 정확히 어떻게 해석해야 했지. 잠시 동안 강태준은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듯 했다. 그건 나는 단지 너를 겁주려고 했을 뿐이야. 임무 완수. 박민주는 건조하게 말했다. 너는 조용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싶어 했던 17살짜리 아이를 겁줬어. 그들은 몇 초 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고 늦은 오후에 햇빛이 주차장에